문제는 풀어보셨나요? 안 풀어봤습니다. 풀어보시라고 미리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결석하시는데 어려운 수업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당 수업입니다. 저희가 학원 2개월 과정 중에 제일 마지막 저희가 수업을 갖다 해놓은 게 배당이거든요. 우리 경매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매 절차가 압류하고 그 다음 팔고 그 다음 배당하고 채권자 돈 주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 경매 2차 하려는 사람들은 채권자들이 건강권자 지가 돈 받든 못 받든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채권자들이 과연 돈을 다 배당해서 받아가냐 못 받아가냐는 우리 낙찰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매각으로 소매되는 권리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말소기준 권리 이런 분석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들어갈 물건에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채무자 소유자는 어차피 그냥 의무만 있는 발생되는 사람이잖아요. 설령 그 사람이 만약 요새 부동산이 막 오다 보니까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지만은 채무를 다 변제하고도 채권자의 돈을 나눠 가졌어요. 남는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누가 가져가죠? 결국 소유자가 가져가잖아요. 소유자가 가져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소유자가 가져간다는 잉여금이 발생됐을지라도 우리는 전혀 그런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만일 채무자가 그 소유자가 잉여금이 발생이 돼요. 그럼 그 잉여금은 언제 받아가는 거죠? 그렇지. 배당기일날 받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배당기일날 채무자 소유자가 잉여금을 수령해 가기 위해서는 받아가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자, 먼저 임차인이 있어요. 자, 임차인이 이번에 보증금을 배당을 받아간대요. 그럼 임차인들이 그 보증금을 배당 기일날 법원에서 받아가기 위해서는 낙찰자한테 내가 지금 집을 다 비워줬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돼. 아시겠지만 우리가 임차인들은 보증금 반환 받는 거와 동시에 의무가 있죠. 어떤 거? 명도 의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넘겨줄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관계는 우리가 민법상 동시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경매 똑같이 들어와 보세요. 경매도 임차인도 배당기일날 법원에서 돈을 받아가요. 하지만 법원에서 보증만 받아가고 나서 집은 그대로 산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내 의무도 이행했다는 걸 갖다가 증명을 해줘야 돼요. 법원에다가.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를 작성을 하고 그 뒤에다가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제출해야만 배당기일날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임차인들 항시 명도 확인서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돈을 받아갈 수 있다. 명도할 때 우리가 하나의 무기로 쓸 수 있는 게 명도 확인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란 말이에요. 채무자 소유자예요. 그 소유자가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현재 등기부상이나 권리자들이 받아갈 채권 금액이 다 만족스럽고 남는 돈이 있다는 거야. 그 남는 돈도 똑같이 배당기일날 받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잉여금을 받아갈 때 낙찰자한테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되냐 이거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소유자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받아가요. 그래서 만약 그런데 뭐 임차인들은 배당 기일까지 우리가 못 내보낸다고 했잖아요.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소유자도 그 법률 그대로 따진다 그러면은 배당 기일까지 못 내보낸다는 얘기잖아. 그건 아니에요. 소유자는 그냥 우리가 잉여금을 배당 기일날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전에 나갈 의무가 이미 발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도할 사람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마지막 수업에 배우는 이유는 결국은 누구 때문에 배워요 지금? 임차인 때문에. 임차인이 갖고 있는 보증금을 전액 배당을 받아가는지 아니면 전액 못 받는지 일부를 배당받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둘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더군다나 그 임차인이 갖고 있는 권리가 소위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증금을 우리가 변제해 줘야 되잖아요.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배당금 중 일부를 배당을 못 받게 된다 그러면은 못 받은 금액 자체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금액만큼의 저감해서 낙찰을 받아야 똑같은 시세에 똑같이 받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 분석이 선순위 임차인 있을 때는 꼭 필요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후순위 임차인 경우에는요. 후순위 임차인 경우는 사실상 필요 없죠. 그 사람들이 배당금을 받든 못 받든 나한테 돈으로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건 없습니다. 어차피 매각으로 소멸되는 임차인들이니까. 다만 사람이 선순위든 임차인이든 뭐 구분하기 전에 돈 못 받았어요. 뭐 속상해야 안 속상해? 속상하죠. 그걸 누구한테 풀어요? 그렇지. 풀 사람은 낙찰자밖에 없다니까 다른 사람 없고. 전 그 임대인한테 전 채무자한테 집사람 그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 될 텐데 안 하고 우리한테 우선 앵겨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배당을 좀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입찰가 산정할 때부터 그런 임차인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삽이라고 원래는 내가 100만 원 잡았는데 좀 더 업을 시켜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물론 우리가 줄 의무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배우는 겁니다. 이 배당이 처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배당은 쉽게 막 배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 드렸잖아요. 연습 문제. 그걸 가지고 풀어가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아마 좀 더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연습 문제 한번 봐볼까요? 1번 먼저 풀어볼게요. 빨리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배당을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또 우리 법원에서 그걸 좀 강의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요. 위에 날짜는 안 쓰겠습니다. 근당이 있고요. 근당. 얼마죠? 4,000만 원. 그 다음 B라는 사람이 밑에가 있죠. 가압류가 있고. 6,000. 그 다음 C라는 사람도 가압류네요. 이것도 4,000. 배당할 금액은 얼마죠? 8,000. 이 8,000 갖고 배당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이 채권자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배당을 할 때 그냥 이 채권자가만들만 배당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이 8,000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이 사람들보다 선수인 사람들한테 배당하고 남은 자력이 8,00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당 재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 재단. 이 배당 재단을 구성하는 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낙찰자가 낙찰 매수한 금액이 있죠. 그거 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보증금을 우리가 넣어놓고 실제 잔금은 한 달, 한 10일이나 보름 있다가 잔금 처리하거든요. 그죠? 또 배당 기일까지는 어떻습니까? 한 달 후에 배당 가잖아요. 그럼 지금 돈이 은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그 한 2달 동안에 걸친 이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이자도 배당 재단에 포함합니다. 그렇게 미미하지만 그 이자도. 그리고 또 하나, 낙찰됐는데 낙찰자가 잔금을 안 냈어요. 그죠? 그래서 잔금을 안 내서 다시 진행되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죠, 내가? 경매에서 무슨 사건? 재매각 사건. 여러분들 우리 경매에서 재매각이라는 용어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매수자가 생겼어요. 근데 그 매수자가 잔금을 미납해서 다시 진행되는 사건을 갖다 재매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재매각 사건이 되면 결국은 특징이 뭐죠? 전 매수인, 그죠? 최고가 매수인 잔금 안 낸 사람은 보증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그래서 몰수된 보증금은 누가 가져간다? 배당 재단에서. 그렇죠, 일로 가져가요.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거란 얘기입니다. 거기 그 일반 국가에서 가져간다 이런 거 없어요. 법원에서 가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이 배당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만약 A라는 사람이 낙찰 받아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그 허가나 불허가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해관계인들 A한테 허가나 불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은 그 후 일주일 동안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즉시 항고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가에 대한 항고는 항고 보증금 10%를 반드시 공탁을 해야 돼요. 뭐 다음 달에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는 항고 보증금은 공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상관없어요. 허가에 대한 항고만 항고 보증금을 갖다가 낙찰가의 10%를 갖다가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어떤 증권 끊어서 안 됩니다. 보증금 같은 거. 그래서 현금으로 납부하는데 만약 그 항고 사건에서 졌어요. 기각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스스로가 나 질 것 같으면 추하했어. 그죠? 아니면 그 항고 사건 자체가 항고 이유서가 타당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갚아야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항고 보증은 어떻게 된다? 몰수돼요. 채무자 소유자가 제기한 항고 사건에서는 100% 몰수입니다. 다만 그 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 사건에서는 기각, 취하, 각하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액이 아니고요. 그 종결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연 12% 이자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몰수된 항고 보증금 있죠. 이것도 어디로 들어간다? 배당재단으로 들어가지 절대로 국가로 가져가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배당재단의 모습이에요. 이 배당재단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배당을 해주냐면 첫 번째 A, B, C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경매 사건을 갖다가 진행할 때 비용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집행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공익 비용이거든 한마디로. 이 경매 사건을 진행하에 들어간 필수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행 비용이 1순위로 빠져나가요. 1순위로 빠져나가요. 여러분 경매 신청하면요. 우리가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집행에 있는 정보를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저당권자다 그러면 그 사람 등기부 설정된 걸 가져가야 돼요. 법원에다가. 근데 그 서류만 주면 경매가 진행이 되나요? 안 되죠. 채권자가 미리 들어갈 모든 비용을 예납을 해야 돼요. 국가에서 이걸 전체 다 진행해주고 나중에 국가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그에 따른 집행비용 우선 먼저 선납을 해야 돼요. 예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배당 기일날 1순위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는 거예요? 집행비용 결국. 그 경매를 제기하는 사람이. 경매 당한 사람. 그래서 이 경매 당하게 되면 손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비용 먼저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렇게 보세요. 제3 취득자의 필요비 유입비인데요. 실무에서는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건 내가 간이 아닙니다. 제3 취득자라는 의미도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과연 필요비 유입비를 뭘 갖고 얘기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실무에서 이걸 갖고 배당 요구해서 받아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알 필요 없어요. 지금은요. 하여튼 이 순위로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다는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배당표 순위에 따라 받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3순위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3순위를 주는 거예요. 실상은요.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갖다 배당받아가는 거는 실지 여기죠. 그러니까 1순위나 마찬가지예요. 집행비용은 뭐 사실상 공익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별에 따라 부동산 종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질 않아요. 근데 이게 그래도 의미는 크죠. 자 보세요.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여러분들 배웠던 얘기예요. 임차인들. 임차인인데 갖고 있는 보증금이 커야 돼요? 좁아야 돼요? 그렇죠. 작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소액 보증금이죠. 소액 보증금을 갖고 있는 임차인. 그러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주는 거지 그 금액을 전부 다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 안산지원 같은 경우는 소액 보증금이 얼마로 돼 있죠? 응? 최고 금액이 5억 얼마? 5억? 그건 상가지. 상가. 그렇죠. 아니, 상가는 그렇게 안 돼요. 주택만 여러분 먼저 생각하자고요. 상가는 실제 최우선 면적권 주장해서 받아갈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현재 소액 보증금이 이번 저번 달 5월 12일 날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 지역이 얼마? 안산 지역이 7천이에요. 7천 다 주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7천 많이 나오네 그러지 마. 7천 좀 엄청난 거죠. 7천 이하에 갖고 있는 임차인 갖다가 우리가 소액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7천 다 주겠다는 게 아니고 얼마? 이 중에 일정에 2,300만 주는 거예요. 일단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시흥시는 어떻게 줄까요? 시흥시.
시흥시가 지금 1억 4천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소위 그 일정액이 3,400인가? 3,400 맞나요? 4,300. 4,300. 그리고 서울이 5천. 맞죠? 그게 이렇게 시도 됐어요. 시도별로 틀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각 우리 저기마다 집값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흥시가 훨씬 더 보호 대상이 돼요. 화성이 우리보다 더 셉니다. 자꾸 이제 신도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 안산이 그렇게 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안산에서는 7천에 2,300만 원. 현재 날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바로 소액 보증금리 일정액을 3순위로 먼저 주겠다.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근데 최우선 변제권을 또 누가 주장할 수 있냐면요. 임금 채권자입니다. 근데 이 임금이 우선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임금 채권자한테 먼저 준다. 우선 임금 채권이라는 거는요. 최종 3개월분 급여하고요. 3년분 퇴직급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보상금. 이걸 갖다가 우선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1년치 회사 임금을 못 받았대요. 근데 1년치를 갖다 다 우선 임금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내가 그만두는 시점에 최종 3개월분만 그때만 얘기하는 거고, 그죠? 우선 임금 채권이라는 얘기가. 나머지 그러면 9개월은 뭐예요? 일반 임금 채권이에요. 그럼 배당 순위가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중요하죠? 이 두 사람이 바로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소액 보증금은요 배당 재단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만 가져갑니다. 배당이 2억이에요. 전체 배당량 2억인데 그 중에 1억 한도 내에서만 소액 임차인들은 가져갈 수 있다는, 나머지 1억은 일반 채권자들은 안 주장이 있대요. 근데 우선 임금 채권은 2분의 1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모조리 다 가져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선 임금 채권에 대해서 이게 좀 어려운데요. 근로복지공단이 배당 요구했다 그러면 무조건 우선 임금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로복지공단. 이게 3순위로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4순위가 이제 뭐가 되냐면 4순위가 요까지만 제가 딱 얘기합니다. 당했어요. 1, 2, 3순위는요. 1, 2, 3순위는 이게 이제 우리가 표가 배당할 수 있는 방법 순위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적용한다 하더라도 1, 2, 3순위는 안 바뀌어요. 하지만 4순위부터는 변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동이 있냐면 그냥 듣고 지나치는 거 지금 이거는요. 소위 담보권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를 때, 법정기일이라는 얘기는 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세권자나 공과금의 법정기일이 더 빨라요. 담보권자가. 그럴 때 배당 순위표 하나가 있고요. 늦을 때 배당 순위표. 애초에 배당 재단에 아예 채권자 중에서 담보권자가 없는 때 이 세 가지로 배당 순위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1, 2, 3순위는 세 가지 어떤 걸 적용한다 하더라도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막강 원리를 3순위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해세가 나오는 거는 결국은 법정기일보다 담보권자가 더 빠를 때가 4순위로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흔한 배당 순위표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크 안 써도 잘 들리죠? 네, 애석하게 제가 목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마이크가 안 쓰면. 그럼 이렇게 1, 2, 3순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서부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 실지 사례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다 배당 끝나고 나니까 지금 8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요 갖고 이제
결국 당일세도 없고 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A, B, C만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 법원에서 배당을 해줄 건지. 저기 소액 예. 보증 임차인하고 임금 우선 설정하고 두 개 같이 쓰면 누가 먼저 받아요? 아 그래요. 동순입니다. 누가 먼저 받아가는 게 아니고요. 같은 최우선 면제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순위는 서로 간의 순위는 동순이에요. 동순. 동순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돼? 안분 배당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갖고 있는 채권 금액에 따라서 서로 안분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배당이 되겠죠. 퍼센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안분이라는 얘기. 자, 먼저 그래서 A, B, C한테 이제 끝나고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권리 순위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배당 순위 자체 서로 간에 이제 누가 더 우선권을 갖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 A하고 B하고 둘이 한번 견줘보자고요. A하고 B하고. 그럼 저당권하고 지금 가물권자잖아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돈을 먼저 받아갈까? 날짜가 빠른 사람이 받아. 네? 날짜가 날짜가 빠른 사람? 저당권이 날짜가 빠르니까 얘가 먼저 받아갑니까? 그 다음 남는 돈이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받아가고 남는 돈이 있으면 이렇게 받아가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그럼 뭐 배당이 엄청 쉬워지는 거죠. n분의 1로 하는 거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여러분 대출하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그냥 돈 안 주죠. 건재다. 담보 제공하라는 게 그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실제 LTV만 갖고 판단하면 우리가 엄청 틀렸던 거죠. 우리 신용만 불량이 아니다 그러면 소득 안 걷고요. 그냥 담보만 같이 가보는 거예요. 실제 지금 우리가 여러분 낙찰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융과 이자를 좀 싸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은행권 제도권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대법원이 지금 7월 1일부터 바뀌어갔고요. 지금 최고 이율이 24%에서 지금 20%로 한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낙찰받았는 게 한 달 후에 팔 게 있어. 분명히 팔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그 경험치가 있는 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자 안 무서워요. 은행 안 가요. 일반 대부업체 가버리면 되니까. 대부업체 이자가 뭐 1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달 12%든 20% 줘봐야 따지면 별게 아니에요. 근데 은행권 가서 하려면 대출 받을 때 일단 1주택이 있죠? 한 주택이보다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대출 나와 안 나와요? 처분 조건으로 나와요. 이거 처분 안 하면 나중에 3년 동안 뭐 또 어떤 규제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입해야 되고, 그죠? 근데 내가 거기 안 했어. 일반 사금융 이용했다. 일반 대부업체든 대부 법인들이 있거든요. 예. 뭐 일반 사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 정식적으로 등록된 법인, 대부 법인들이 있습니다. 이자는 약간 은행보다 세요. 거길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여기는요. 순수한 LTV만 담보 가치만 따져요. 그러니까 뭐 2억이다 그러면 80% 충분히 이런 하고 나고 뭐 그런 시기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거 이용한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거 전혀 상관없는 거죠. 대신에 빨리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무조건 빨리 갚아야지. 이게 2, 3개월 동안 뭐 몇 개월 안에 내가 판단은 그게 정확하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대출 신경 안 써도 돼요. 신용도 안 봐요. 혹시나 뭐 그럴 일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뭐 중개를 한 게 아니고요. 실제 그렇게 급하게 이용할 때 그러면 뭐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옛날에 10몇 프로짜리 썼어요. 저축은행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저축은행도 다 규제가 같이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데 일반 대부업체, 지금 대부업체가 옛날 저축은행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써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는 뭐 담보 가치를 갖고 오면 이자가 싸다는 얘기예요. 담보를 제공했을 때하고 내 이유라고요. 그 다음 시임대출 받았을 때 이유라고 어떻습니까?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시임대출이 비싸요. 이자가. 왜 담보를 못 잡아놓으니까. 무담보 채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은행에서는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를 싸게 해서 주고 그 담보 제공한 물건에다가 뭘 설정해놔? 건지당을 설정해놔요. 이렇게. 근데 만약 이 건지당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뭐하러 설정하겠어? 쓸데없는 짓이지. 그죠? 그래서 이 건지당권은요 대표적인 담보 물권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담보물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우선 변제권. 그래서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 무조건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 금액이 만족 얻을 때까지 다 가져와 버려요. 얼마나 막강한 권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당고 설정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손을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 있는 가압류하고 저당권하고 비교하면 무조건 저당권 A가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A하고 C하고도 마찬가지. A하고 C하고도 가압류하고 저당권이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이겨요.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 배당할 때 어떻게 할지 나와요. 이 머릿속에 기초를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B하고 C하고 보자고요. B하고 C는 보세요. B하고 C는 서로 간에 이거 B가 빨랐죠 지금 날짜가. 그 사례에 나온 날짜. C는 더 늦어요. 그럼 법원에서 1차적으로 A한테 먼저 준다는 얘기잖아요. 얘 주고 나서 남는 돈 있으면 B하고 C한테 B 주고 나머지 C 줄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B하고 C는 서로 가능한 시점이 B는 빨리 했고 C는 늦게 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순위는 동순위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왜? 여러분 보세요. 이 가압류 성격을 갖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가압류 왜 해나? 채권자가 그 집에 돈 안 주니까 가압류 해달라고 우리 법무사한테 찾아옵니다. 그럼 저희가 가압류하면 왜 가압류를 해요? 가압류를 했다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건지당식으로 등기했으니까 우선 면제권 이런 거 생겨? 그런 거 없어요. 가압류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처분 금지 효력이잖아요. 팔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판결 받았어요. 판결 받았다 해서 상대방 채무자가 판사님이 판결해 줬네. 돈 갚아야지 하면서 돈 들고 들어갈 채권자한테 안 가잖아요. 결국은 내가 채권을 만족을 얻으려면 그 사람 채무자의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든 압류해서 처분해갖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돈을 갖다가. 근데 처분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갖다 남한테 팔아버려요. 그러면 제3자 명의로 된 걸 내가 절대로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이 처분하는 걸 막자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민사집행법에서는 보전 처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서 보전 처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이렇게 가압류해 놓는 거예요. 가압류. 또 하나가 뭐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지, 가처분. 가압류하고 가처분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가압류는 갖고 있는 채권이 돈이에요.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B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이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가압류 하는 거고요. 가처분은 돈이 아니에요. 비금전 채권일 때 한 게 가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은 또 설명을 드리니까요. 그럼 결국 가압류했다 해서 이 사람이 어떤 후순위 권리자한테 먼저 돈 받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 채무자의 재산을 팔지 못하게끔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B나 C나 어때요? 둘 다 갖고 있는 목적은 똑같아. 처분 금지 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B하고 C의 둘 사람의 순위는 뭐다? 같대요. 보세요. 가압류한 이 목적이 이 사람이 6천이라는 받았던 대금 채권이 있대요. 그죠? 그래서 가압류를 한 거예요. 자, C라는 사람은 4천만 원에 외상대금 채권이 있다 생각해요.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날짜는 훨씬 대금 채권이 먼저 받아갔어요. 그럴지라도 보세요.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는요. 일반 채권밖에 안 돼요. 일반 채권이라는 얘기는 아무리 C라는 사람이 A보다 B보다는 늦게 대금이 채권이 발생이 됐죠. 그럴지라도 이 사람이 채무자의 집에 가고 어떻게 닥달해서 돈을 먼저 4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B라는 가압류권자 6천만 원 대금 채권자가 얘를 찾아와 갖고 야, 난 너보다 몇 년 전에 돈 빌려준 사람이야. 네가 먼저 저 사람한테 돈 받아가면 안 돼. 그 돈 놔줘. 할 수 있어 없어? 다 알고 계시잖아.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상식이니까. 미쳤다는 소리 듣는 거죠. 왜? 왜 그럴까? 채권자들은 갖고 있는 권리가 다 동등해요. 동순이라는 얘기한 거예요.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등비를 적용하면서 선행주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행동으로 취하는 놈이 먼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B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 종식조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가압류해야지. 그래서 가압류를 해놓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도 가압류했어요. 보세요.
가압류했다 하더라도 이런 종이족주에 있는 채권들이 등기부에 기록됐다 하더라도 이 권리들이 우선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고 똑같다고요. 권리가. 그래서 두 사람이 아무리 10년 전에 가압류한 사람이나 지금 가압류하는 사람이나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 순위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가압류놓고 놔둬버리잖아요. 나중에 혹시나 여기 또 공부하다 그런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튼 배당 순위는 결국 그래서 같다. 이렇게 보시면 같다. 둘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배당을 어떻게 줘요? 8천 갖고 배당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1순위를 먼저 받아가는 4천. 나머지 4천 남죠. 4천 갖고 어떻게 배당해줘? 2천. 그렇게 안 준다니까. 이럴 때 이게 안분배당인 거야. 안분배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다. 갖고 있는 지금 이거 그 배당받을 채권이 4천이잖아요. 곱하기 총 채권이 얼마예요? 1억이잖아. 1억 중에 얘는 얼마? 6천. 60%를 얘가 가져가는 거야. 거기서 나는 거. 그러면 얘가 얼마? 2,400. 그죠? 얘는 얼마? 1,600. 이렇게 가져간다는 얘기. 이게 안분배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안분이니까 둘이 똑같은 금액을 갖고 나눠서 주겠다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채권 금액이 크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채권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채권 금액이 아시겠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경매 사건 보면은 저당권 안무권자가 가압류권자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배당 분석을. 그 다음 2번 한번 봐볼까요? 2번은 어떻게 돼 있죠? 위에. 이제 반대로 위에가 가압류예요. 위에가 가압류고요. 밑에가 건즈람이고 밑에가 가압류입니다. 금액이 위에가 2천, 아래가 6천, 가압류가 4천, 배당자가 6천. 자, 이렇게까지 세 사람한테 나눠주기 전에는 이미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집행비용 빠지고 2순위 없고 3순위 거기 임차인 들었고 우선임금 채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절차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똑같이 볼게요. 자, 이제 아까 방금 제가 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A하고 B하고 둘이 권리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A하고 B하고 권리 순위. B가 분배당권이 B가 이렇게 이긴다? 보자고요. 그럼 A하고 C는 어떻게 돼? A하고 C는 같은 가압류니까 순위가 무조건 동순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B하고 C는 근저당이 당연히 건조당이 이기죠. 다 아시겠죠 이제. 좀 이상한 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A하고 B하고 둘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애가 지금 건조당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 그래서 실제 이 가압류는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배당 순위표 보시면요. 맨 꼬리배기는 맞아요. 잘 보세요. 근데 이게 그냥 갖고 있는 종류주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가압류한 상태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기록됐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죠? 그게 안 맞죠. 자, 그러면 근저당권 B는요. 대출할 때 이 가압류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아까 가압류라는 게 뭐라 그랬죠? 기본 목적이 뭐죠? 거기다 설정. 처분금지 효라고 했잖아. 처분하지 말라. 이 처분하는 얘기가 어떤 그 물건의 소유권을 뭐 넘기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거기가 전자권 설정이라든가 양도담보라든가 아니면 저당권이라든가 이렇게 다 처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당권자 은행이 여기에서는 B라는 사람은 저당권 설정하면서 가압류가 있으면은 아 가압류는 처분금지 효과 있는데 그래도 내가 대출해 줄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그냥 가압류 말 그대로 그냥 딱 처분 그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B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 한도는 B라는 사람은요 A가 갖고 있는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보호할 필요 있을까? 법에서?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세요. 이 저당권자는 원래 담보물권자로서 고유의 우선 변제권이란 막강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행사도 이미 위에 처분하지 말라 그런 효력이 있는 가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환 행위를 했을 때 그 가압류권자한테까지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원래는 아까 본 근저당 아래에 있는 가압류는 근저당이 당연히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가압류가 있는 걸 보고 대출을 실행한 그 사람은 이미 가압류에 반환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아래는 상관없어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가압류권자한테만큼은 그래도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일반적인 법 상식이에요. 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게 없다 그러면요. 아무리 가압류 했다 하더라도 여기다 밑에다가 둘이 짜고 건져다 20억 해나 버리면 뭐 가압류 하나도 못 받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그래서 요 가압류 아래에 있는 근저당권자는 결국 A라는 가압류권자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보자고요. 그럼 여기 있는 A라는 가압류권자는 자기보다 후순위잖아. 가압류된 걸 보고 지금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돈을 먼저 이 목적물에서 받아갈 수 있을까? 못해요. 왜? 애초에 가압류는 그런 우선 변제권 자체 효력이 없다니까. 그냥 한 가지 효력이 처분하지 말라는 효력 그거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가압류권자는 저당권자한테 우선 변제권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가압류도 B한테 우선 변제권이 없다. 애초에 없어요. 가압류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아까 우선 변제권, 차익 갖고 우선 변제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럼 결국 보세요. A는 B한테 우선 변제권 주장 못해요. B는 A한테 우선 변제권 주장 못합니다. 그러면 둘 간의 순위는? 그래서 동순위가 돼요. 그래서 아시겠죠? 이게 동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당 순위표라는 게 쭉 4순위부터 5순위, 6순위, 9순위가 쭉 나가요. 근데 어느 배당 순위표가 모순이 있을 때는 그 순위표대로 딱 배당하면 끝나. 근데 그 순위표대로 모순이 생겨버리면은 무조건 첫 번째 안분해요. 우리 법원에서는. 배당하는 방법이 안분, 흡수, 순환 배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먼저 안분합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는 가압류 근저당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위에가 있잖아요. 이게 배당이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꼬리 순이거든 원래는 가압류.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안분한다. 이게 안분하는 거죠. 그럼 안분이라는 게 뭐죠? 총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1억 2천이잖아. 전체 따지는 거, 이 둘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딱 두 사람만 갖고 안분하는 게 아니야.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전체. 첫 번째 안분은 무조건 20명이든 30명이 전체에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는 가압류권자는 채권자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자기의 몫은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들어요. 그래서 1억 2천만 안분한다 그러면 50%씩이죠. 남을 채권은 6천만 원이니까, 그죠? 그럼 50%씩. 얘 1,000만 원 가져가고요. 얘 3천 가져가고, 얘 2천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뭐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요. 고개 끄덕여 주시고 이해된 걸로 할게요. 어려워요. 한 번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일단 1,000으로 안분했다. 그 다음 B 보자고요. B. 자, B 같은 사람은 근저당인데 지금 3천 받았잖아요. 원래는 받아야 할 돈 얼마예요? 6천이잖아요. 지금 얼마를 못 받았어요? 3천을 못 받았어요. 자, 이 못 받은 3천을 갖다가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이때니까 이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라든가 일반 채권자들한테 먼저 돈 받아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설정하는 겁니다. 3천 못 받았는데 후순위가 누가 있어요? 얘가 있잖아, 가압류가. 얘는 아니에요. 얘는 후순위예요. 얘하고 동순일지라도 저당권이 중간에 끼인 바람에 완전히 이 권리는 달라져 버립니다. 그게 완전히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럼 얘가 3천 못 받으면 못 받은 걸 여기서 뺏어와야 돼. 근데 얼마밖에 못 받았어? 2천밖에 2천. 흡수요기 2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천. 그럼 얘 1,000만 원으로 만족을 하는 거고요. 얘는 5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얘는 빵이죠, 빵. 그래서 가압류도 잘해야 되는 거죠. 쓸데없는 가압류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가압류를 잘못해버리면 돈만 나가다고요. 우리 법무사들이나 변호사들은 좋습니다. 가압해달라고 하면 다 수임료 받고 해줬는데 근데 나중에 결국은 가압류만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절차가 뭐예요? 여러분 가압류라는 게 이것만 해놓고 이제 완전히 만족을 얻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일반 매매로 팔려면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전화가 오긴 와요. 근데 그 가압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뭐 채권을 갖다 만족을 얻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가압류는 반드시 본안소송 제기하고 또 본안소송을 일정한 기간에 제기 안 해버리면 채무자가 이 가압류 사전무효기간 원인으로 취소 신청해버리면 없어져버려요. 나도 모르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죠?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돈 받으려면 경매 집어넣어야 돼. 자,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지금까지 다 돈이에요. 가압류할 때 돈, 본안소송할 때 돈, 그 다음 경매 신청할 때 돈, 다 돈입니다. 그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사건이라고 생각해보죠. 얘네 뭐예요 지금? 받을 돈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무슨 사건? 무인의 사건 되잖아. 경매의 대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잉여주의라고 했잖아요. 잉여주의에 반한 사건은 무조건 사건을 기각해버린다고. 그러면 사건 없어져 버렸습니다. 돈을 회수했으면 못했어요. 하나도 못하고 그냥 쓸데없는 비용만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럼 가압류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여기다 가압류하는 게 아니고 이 돈 갖고 다른 것을 빼요. 다른 것을. 빨리 집행권을 만들어서 채무자 갖고 있는 다른 재산이에요. 다른 재산. 그러면 처음부터 변호사나 우리 변호사한테 이거 들어왔을 때 수임조처 야 너희들이 법률 전문가인데 이거 판단해서 해야지. 쓸데없이 나 돈만 너희들 돈만 줬잖아. 이럴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네? 등기부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는요 공신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이 6천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실제 6천인지 아니면 다 갖고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들은. 어떻게 알아? 채권 채국이잖아. 그럼 실제 채무는 2천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거든. 법원에서도 배당 요구 종료일까지 채권 신고하라고 통지하잖아. 거기서 이제 배당 요구가 얼마큼 채권 계약자가 들어오면 그게 그제서야 우리가 연락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압류 내가 돈 받기 위해서 무조건 무턱대고 가압류를 남발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전문가를 찾아서 좀 더 상의돼서 가압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채권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아셔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런 돈 받을 때 있으면 누구한테 오면 되죠?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 건 아시겠죠? 이게 안문배당이에요.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봐볼까요? 자, 밑에 거는 위에 좀 다르죠. A가 이제 근지랑이고요. 그리고 금액이 3천. B가 가압류고 2천. 이게 좀 어려운데 그냥 듣고 지나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경매에서 좀 알아듣자. 한번 알아둬야 되지 않나 하는 것만 제가 지금 좀 추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압류잖아요, 압류. 근데 이 압류한 게 안산 세무서에서 부가세예요, 부가세. 근데 이건 앞에 보시면 날짜가 있잖아요. 언제? 2011년 3월 8일. 제가 이걸 갖다가 압류 날짜가 아니고요. 보세요. 여기 압류된 날짜는 2020년 5월 1일 날 압류 등기가 기록이 됐대요. 그런데 실제 이 부가세는요. 압류는 이렇게 늦게 했지만 이 부가세가 성립된 날짜는요. 2011년 3월 8일이래요. 2011년 3월 8일에 발생된 3월 8일 좀 우리가 1, 2, 3, 1분기 4월 25일이죠. 1사분기가 좀 너무 하나? 19년. 이것도 안 맞나요? 일단 보세요. 2019년 4월 25일 날 1년 전에 발생된 부가세를 안 내니까 그 납세 체납 재산에 2020년 5월 1일 날 압류 등기를 경유하는 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D 한번 쓰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D는 뭐예요? 도구청구네, 도구청. 뭐예요? 당해세라고 했잖아요. 얼마로 돼 있죠? 2천만 원. 이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여기 부가세는 얼마? 3천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물건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배당으로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배당이 되냐?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첫 번째가
집행유예 빠져나갔습니다. 이걸 빠져나간 거예요. 그죠? 쭉 빠져나 3순위까지 이제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 당해세가 4순위입니다. 당해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따져요. 아무리 저당권이 위에 있죠. 그럴지라도 얘가 먼저 가져가요. 1순위. 2천이 먼저 빠져나가요. 막강을 올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 맨 위에 있으니까 이거 갈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해세가 재산세, 양도세 또 자, 당해세는요. 우리가 세금 조세잖아. 조세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국세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은 상속, 증여, 종부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세는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그다음 하나가 자동차세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방세는 별로 제한세가 얼마나 크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한세가 많아요. 근데 국세 같은 경우는 클 수 있죠. 국세 같은 경우는 클 수 있거든요. 뭐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근데 국세가 당해세가 되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해세의 의미는요. 그 매각되는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된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저쪽 부동산에서 상속을 받았어요. 채무자가. 그러면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 근데 저쪽 부동산 상속받아서 상속을 내가 안 낸 거예요. 근데 내 이쪽 부동산이 경매가 들어갔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국가 세무서에 봤을 때는 상속세를 내가 안 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요 상속세 달라고 교부 청구한 겁니다. 안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상속세가 당해세 되냐? 안 된다고. 그 상속세는 어디? 다른 부동산에서 발생된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해세라는 건 이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된 세금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부동산에 발생된 세금을 갖다가 아무리 당해세 안에 증여세 상속세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이 현재 당해 이 물건에 대해서는 당해세 포함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가 지방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취득세입니다. 여러분이 취득할 때 취득세 반드시 내야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취득세를 안 냈어요. 안 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적물에 아니 취득세를 안 낸다고 했죠. 취득세를 안 낸 경우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나옵니다. 취득세를 안 냈어요. 직권 보존 늦게 한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 어려운 얘기지만 하여튼 안 냈어요. 취득세. 그 취득세가 그럼 그 목적물에서 발생된 세금은 맞잖아요. 그 하여튼 그 취득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당해세에 해당되냐 이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거. 취득세라는 개념은요 인세 개념이 더 큽니다. 그래서 목적물 자체에 부과되는 것보다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당해세 포함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지역? 네. 지역 뭐라고? 지역자원시설세. 지역 자본시설세. 아니 자원이라고 자원 그거는 부가세 부가세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세 내면 부과되는 10%가 아마 10%나 20% 그게 지역자원시설세인데 그렇게 의미합니다. 당해세 내 별로 없는 것 같아. 재산세, 자동차세 그거예요. 그렇죠.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부 청구하잖아요. 시에서 교부 청구하다 보면 당해세 가능이 있어. 근데 무슨 세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당해세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소를 여름에 봐야 됩니다. 그럼 대부분 큰 세금은 다 이게 순위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일반 임대차권보다는 이 굉장히 양도세, 국세, 지방세, 부가세 이런 거. 그게 다르다니까. 그게 배당 순위에 따라 달라요. 그 얘기하면 조금 골치가 아프니까 그 얘기를 내가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나중에 이제 이걸 기본을 알아두신 다음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다른 순위표를 좀 보시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은 다 똑같으니까 적용하는 거는. 자 그럼 먼저 이 사람 당해세 먼저 받아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일부러 여기다 이렇게 명시를 하나는 교부 청구라고 하나는 압류권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경매에서 잘 나와요. 자 보세요. 압류권자, 압류란 얘기는 등기부에 기록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기록돼 있는 거예요, 압류권자라고. 자, 가압류는 등기부에 기록하잖아요. 가압류는 채권 금액이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압류는 등기부에 기록된다 하더라도 채권 금액이 기록이 있다 없다? 생각된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렵습니다, 압류에 대해서는. 하지만 압류란 얘기는 못 받은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 집 재산에다가 압류딱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압류한다 그러면 뭘 의미한다? 경매 집어넣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개인이 압류, 양차고 이런 건 없다고요. 개인 내가 내 압류했어 이건 뭐예요?
대부분 가압류로 생각하겠지만 실제 의미는 완전히 달라. 가압류하고 압류는 우리가 개인이 압류했다는 얘기는 경매 집어넣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 개시결정 듣기가 결국 뭐와 같아? 압류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 제가 강의할 때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 듣기도 뭐가 돼?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왜? 압류하고 동일한 그룹이 있기 때문에. 자꾸 머릿속에서 제가 연관되게끔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6개월 지나면 당연히 습득될 건데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교부 청구의 의미는 뭐냐면 보세요. 여기 C라는 안산 세무서에서는 못 받은 세금이 있어가지고요. 체납자의 재산에다 부동산에다 압류 등기를 했다고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기 교부 청구는 시청에서 교부 청구했대요. 이게 뭐예요? 이 의미가 보세요. 시흥시초도 세금이잖아요. 그죠? 이 압류도 세금이에요. 하여튼 세금을 안 냈어요. 근데 안산 세무서에서는 압류라는 행위를 했고요. 여기 시흥세무서에서는 시흥시청에서는 압류 행위를 안 했어요. 똑같이 시흥세무서라고 그럴게요. 똑같이 당했어요. 시흥시청 이렇게. 근데 압류는 안 했지만은 내 돈 달라고 청구한 걸 갖다가 국가에서 청구하는 걸 갖다가 교복 청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교부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압류권자나 교부권자나 두 사람들은 다 국가기관들이에요. 보면. 그죠? 차이점이 뭐다? 압류는 등기한 사람을 압류권자라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교부권자는 등기는 안 했어요. 하지만 체납된 세금이 있어서 돈 달라는 행위를 했다. 그걸 갖다 우리가 교부권자라 얘기해요. 그러면 등기 없죠? 이건 등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낙찰 받고 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최고위원들 제가 말씀드리면 선순위라든가 누가 있다면 빨리 가서 제가 복사해 와라 이게요. 세금 관계 때문에. 그럼 여기에 있는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청구한 내역이 있거든요. 그 법정계약 하시죠. 따집니다. 저 사람이 당했는지 아닌지 따져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데 이 세금을 갖다 간과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세금은 노출이 안 돼요. 다른 거 다 노출이 되는데 세금 갖고 전화해 갖고 경비회장님한테 세금 얼마예요? 안 알려준다니까. 세무서 전화해 갖고 그거 보니까 뭐 교부 청구했네. 압류했는데 금액이 얼마야? 안 알려준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낙찰 받으면 빨리 가서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할 때 그러는 거예요. 가서 서로 연락 복사해 와가지고 거기에 만약 이 세금이 선순위가 돼갖고 먼저 받아가 버려요. 그럼 임차인이 일부를 배당 못 받을 수 있죠. 그럼 못 받은 일부 배당금은 내가 줘야 돼, 안 줘야 돼, 낙찰자가? 줘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생각 않고 내가 낙찰받아. 당연하잖아. 우리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럼 갑자기 내가 어떤 의무가 부담되는 물건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난 그거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안 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절차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흥결이 내 의사하고는 상관없잖아. 나의 과실은 없는데 어떤 경매 절차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숨어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 그걸 나중에 발견됐다는 거야. 그럼 안 사야지 내가. 그럼 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지. 내가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한마디로 내가 불가 신청해서 보증금 돌아가고 보증금 돌려받아야 돼. 그 다음 절차는 항고 사건이라는 건 항고는 힘들어요. 보증금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의미를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압류는 등기부에 기록되지만 교부 청구는 등기부에 기록 안 돼. 그럼 어딜 봐야 돼? 사건 내역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 내역은 여러분들이 이 정보제 이런 데에 딱 노출 안 돼 있어요. 별도로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가야 돼. 사건 내역, 문건 송달 내역 이런 걸 갖다 클릭을 해서 한번 들어가서 그 안에 정말 교부권자들이 다른 누군가 시군구에서 청구한 교부 청구한 게 있나 없나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등기만 딱 끝내버리면 다른 권리 필요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 이제 등기 업무 끝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세금이 관련된 사항이 나옵니다. 근데 세금이 잘 나와요. 왜냐하면 경매 들어간 사람이 세금까지 내면서 있겠습니까? 세금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세금은 결국 다른 거 안 따져요.
원래는 두 개, 압류하고 교부청구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압류 선착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압류 먼저 줘요. 법정기일 거는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그런데 교부 청구한 사람이 뭘 갖고 교부 청구했어요? 당해세. 당해세는 여기 바로 사수이라는 얘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먼저 2천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의미는 교부 청구한 의미, 교부권자의 의미하고요. 압류권자의 의미를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줘요? 이제. 그 다음 얘가 주는 거죠. 얘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죠? 3천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얼마 남았어요? 이게 배당재단이 9천인데 9천. 9천에서 3천, 2천 빼면 5천, 4천 남았는데 4천. 자, 4천 남았는데 지금 누구 받아갈 사람이 있어? 위에 B, 가압류, 2천. 그 다음 밑에 압류죠. 압류. C, 압류. 3천. 여기 있다. 지금 여기 이 압류권자들은요,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2020년 5월 1일 날 압류 등기를 기록했다더라고.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의 우선권을 따지면 절대로 안 돼요, 세금은. 아시겠죠? 세금은 등기부에 기록된 날짜 갖고 우선권을 따지면 안 된다. 일반적인 다른 권리들을 보면요, 일단은 등기부의 접수 일자가 빠른 사람들이 권리 순위도 빨라요. 그러니까 시간에 앞선 사람이 권리도 빠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만큼은 등기부에 기록된 접수 일자가 따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 세금이 발생된 날짜, 성립 일자라고 따져요. 그걸 갖다 우리가 법정 기일이라고 얘기해요. 법정 기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2019년 1사분기 부가세가 체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립일이 4월 25일 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4월 25일이 그 회사의 부가세 법정 기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따지는 거지 압류된 날짜 갖고 후순위하고 따지고 선순위하고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가압류가 아래에 법정 기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줄까요? 이게 어려워요. 지금 딱 두 사람 남았잖아요. 가압류권자하고 이 세금 남았잖아요. 국가 세금하고. 어떻게 줄까요? 근데 그 원장님이 2019년 4월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저기가 세금이. 여기는 뭘로 돼 있어요? 11년. 2011년? 네. 2011년. 그래. 하여튼 위에 있잖아. 가압류가. 그죠?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가압류가 위에 있어요. 아까 만약 이게 압류가 아니고요, 근저당이었으면 어떻게 줘요? 근저당이 먼저. 가압류가 위에 있고 밑에 근저당이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줘? 갑자기 방금 한 10분 전에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금액에서 저기. 그렇지. 돌순위는 동순위라고 해요. 압류배당이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채권에게. 맞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근저당이 아니고 지금 누구의 문제? 세금이에요. 세금. 보세요. 결론은 B하고 C하고 둘이 권리관계 따질 때는 무조건 세금이 이겨요. 아시겠죠? 아까 저당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까 저당권 같은 경우는 가압류의 의미가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행위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주장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애초에 세금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가압류였으니까 그 집 재산에다가 세금을 갖다가 체납된 세금을 갖다 먼저 못 받아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당권은 물권자이기 민법에서 인정한 물권자이기 때문에 지금 가압류권 비교할 때 그런 식의 우리가 법률 적용을 하는데 국가 세금은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채권 일반 개인이 가압류했다 해서 세금이 가압류보다 늦다 해서 못 받아가면 국가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조세 무선 원칙을 갖다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담보권자가 있든 은행이 있든 뭐든 간에 야 국가가 먼저 살아야지 하는 세금 먼저 다 받아갔던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로. 그때 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지. 그냥 민법상 물권자로서 야 우선 밀리고 있는데 아무리 국가라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그래서 싸웠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야 그러면 안 된다. 너희 둘 간에는 어떻게 해라? 법정기관으로 싸워라 이거야. 담보 설정한 기준 날짜하고 너희들이 세금이 발생된 날짜하고 둘이 비교해서 큰 놈, 빠른 놈이 먼저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대출 받아요. 그럼 뭘 갖고 와요? 은행에서.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왜 갖고 와라고 은행에서. 그게 바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갖고 와라는 거예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을 안 가져가면 대출 안 해준다니까. 그러면 그때 완납증명을 냈어요. 그러면 세금보다 무조건 은행은 우선순위예요. 맞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세금이 체납된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1원이라도 체납돼 있다 그러면 아 이거 가서 변제하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보고 받아요. 좀 어려운 얘기 해볼까요? 어차피 이건 여러분들이 경매를 배우니까 이제 좀 그렇죠. 여러분들 전세 2억 들어갑니다. 그럼 그 채무 임대인이죠? 임대인 세금 미납해서 떼어야 안 돼요? 똑같은 법이에요. 내가 전세 2억짜리 집에 들어가는데 만일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그 임대인이 세금이 밀려 있었어요. 사업하다가 부가세 같은 게 밀려 있었다는 거예요. 뭐 종부세 뭐 이런 것들이 밀려 있어갖고 이게 수억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국가보다 확정일자 갖고 먼저 받아갈 수 있을 거 없어? 세금이 우선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못 받겠죠. 세금이 우선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전세 들어갈 시점에 이미 발생된 체납된 세금이 있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법정기일이 이미 확정일자보다 빠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둘과는 어떻게 돼? 아무도 못 받아간 거예요. 임차인이. 다행히 그 물건에 아무도 없어.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이었어. 그럼 못 받은 돈을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 그렇죠. 낙찰자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낙찰자는 그 세금은 몰랐어. 근데 갑자기 부담되는 권리가 2억이 생겨버린 거잖아. 사야 돼, 안 사야 돼? 아까 그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삐삐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걸 하나만 정확하게만 이게 좀 법리를 알아보면은 다 연관돼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쉽게 나중에 풀려 이게. 아직은 따로따로 여러분들 뭔가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풀어놓으면은 나중에 다 이게 똑같이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근데요, 세금을 안 냈어요. 네. 근데 세금을 안 냈는데 전세로 전세 들어가는 건 어떻게 확인하죠? 근데 요즘은 3개월만 지나면 딱 있잖아요. 등기부서는 찍히던데. 세금 안 낸 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금 안 냈다 등기부에 찍혀요? 찍혀요. 재산세 안 내면 압류한다고. 한 몇 개월 지나면. 아니 그거는 듣기 한 경우에 들어간 거지. 체납돼 갖고 우리가 모든 그 공무원들이 그러면 세금된 체납된 내역을 갖다가 등기부에 딱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애초에 내가 임대차 들어갈 전세 들어갈 때 이거 압류 있네?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실무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선생님 담당 공무원이 맨날 압류만 하고 있으라고요? 요즘에는 칼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되는데 실제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그 자기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걸 갖다가 감안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다가구 같은 확정일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런 확정일자를 갖다가 열람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근데 솔직히 이미 임차인들은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야. 그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근데 계약을 막 체결하려는 단계잖아. 근데 임대인한테 그 동의서 다 받아갖고 확정일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번 말고 저번 회기 하여튼 뭐 해서 국회의원들께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중개업자한테 임대차 전세를 올 때 그 임대인에 대해서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사실을 갖다가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얘기예요. 중개업 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보호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됐죠. 개인정보라는 얘기 너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건 통과가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에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이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여기서는 가압류는 무조건 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 받아가? 얘가 먼저 받아가. 그럼 결국 얘가 압류 3천이 여기서 이제 삼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나머지 1,000 남죠. 그럼 애가 이제 1,000이 받아가는 거죠. 원래 3천이 남아야 되는데 받아갈 돈이 없어야 되거든요. 4천에서 4천에서 네.
3천 받으면 1,000 맞는데? 네, 맞아. 아 9천에서 3천 받고 2천 받고 맞네? 네, 맞아. 어렵습니까? 돌아오니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대단은. 우리한테 중요한 건 누구라 그랬어요? 임차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문제는 임차인이 나와 있죠. 그 임차인에 대한 배당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배당 절차가 어떻게 쉽지 않은지 우리 법원에서 강의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